링 6에 대한 https://downsub.com/물음표 URL 등호 https://www.youtube.com/watch 물음표 v 등호 60 aozkillbk-q 내 이름을 부르면 가슴이 뛴다. 한밤중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스릴이 넘친다. 차고의 차 뒷좌석에서 놀고 있는 테너와 레베카를 우연히 발견했다. 내 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장면에 충격을 받고 두 사람을 차 안에 가두었다. 차고를 마치고 부모님 집으로 향했다. 나를 놀리던 두 사람에게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는 게 어떤지 진짜로 보여주고 싶어서 부모님과 또 다른 사람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모두가 동의했고 저는 테너와 레베카가 진정한 지옥을 경험하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이름은 나타샤입니다. 저는 신혼부부입니다. 학생 시절에 남편 테너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동창이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함께 일하고 몇 가지 상호작용을 했습니다. 우리 관계의 범위 그와 같은 사람이 이제 어른이 되어 나에게 다가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나타샤, 정말 사랑해요. 테너 선배가 나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문화축제 기간 동안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우리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거의 아는 사이도 아닌 친구처럼 지내기 시작했다. 졸업하자마자 끈질기게 나를 쫓아다녔다. 학창시절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남자가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왜 관심을 갖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단지 그 사람이 반했다고 말할 뿐 그의 동기가 의심스러운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6개월 동안 조사했지만 설득력 있는 이유를 찾을 없었고 결국 그의 끈기에 압도당했습니다. 나는 그저 데이트하고 싶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버리고 싶다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나를 믿을 수 없습니까? 나는 정말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타샤는 그 말을 듣고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지만 사랑의 초보자로서 그만큼 인기 있는 사람과 데이트하려면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언니 레베카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레베카는 아름답고 스타일리쉬해서 학교에서 인기가 제일. 친구의 말을 들으니 사랑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레베카에게 상담을 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나는 그녀에게 그녀의 격려가 단지 플레이보이와 데이트하기 위한 부드러운 추진력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테너는 당신에 대해 진지한 것 같아요. 나타샤,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레베카의 말은 저와 관계를 시작하도록 설득했습니다. 테너는 처음에 1년이 지났습니다. 테너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친절했습니다. 그는 나를 공주처럼 대해주었습니다. 나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로 데려갔고 매 기념일 생일과 이벤트는 놀라움으로 축하되어 나처럼 사랑의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동화 같은 순간 같았고 우리가 결혼하기로 결정한 날까지 그와 함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이 더러운 방은 뭐죠? 깨끗한 것이 좋아요. 결정한 후 바로 이곳을 쓰레기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결혼하다 우리는 새 집을 샀다. 테너는 아버지 회사에서 노동자로 연 4만 달러 정도를 벌었다. 집을 살 돈은 없었지만 중고품을 싫어했다. 테너는 내가 재정을 늘려 새 집을 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번거롭지 않게 나한테 모든 책임을 맡긴 채 자유롭게 살아. 여기도 너희 집이니까 청소도 도와줬으면 좋겠어. 나도 직업이 있으니 서로 응원하자. 알았어. 청소라도 하면 되지 않니? 나는 일을 해. 정규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 테너는 실제로 집에서 더 많은 보내고 시간과 돈의 상당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3만 달러 적게 벌고 있습니다. 그는 전혀 협조하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가계비를 부담하는 반면 테너는 월급을 여가 및 소모품에만 지출합니다. 결혼 전에는 서로 응원하고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지만 테너로 이사 온 뒤 완전히 프리로더가 됐다. 한 번은 요리를 시켜보려고 했는데 맛도 칼솜씨도 형편없기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 돼 포기했다. 요리를 시켜서 빨래를 하게 하면 던져버리고 수축과 색번짐이 생기고 믿음직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심지어 시어머니 메리도 걱정이 있었지만 직접 보기 전까지는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내 눈엔 지금 집안일 하지 말라고 한 게 너야. 처음에 불려가면 내 탓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 나는 참을성 있게 집안일을 가르쳤지만 테너는 성미가 급하고 폭력적인 성격이었다. 집안일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반응이 촉발되었고 두려움 때문에 그의 폭발을 피하기 위해 모든 것을 스스로 처리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인간 간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몇 배 더 어렵습니다. 20대 초반부터 내 체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힘들다. 일과 가정의 양립, 게다가 집안일도 혼자 살 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일손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그런 상황에서 도움을 청하는 건 너무 잘못된 일이다. 테너는 즉각 분노하며 공격적인 면모를 보인다. 내가 감히 맞서려고 할 때 그의 아픈 부분이 한 번 찔릴 때마다 그는 벽에 물건을 던져 나를 다칠 뻔했습니다. 나는 그가 무서워서 이혼도 고려했지만 매번 그는 평소와 달리 친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사랑을 쏟아 부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이었다면 미안해요, 나타샤. 다시는 이런 짓 안 할 거예요. 난 진심으로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제발 나를 떠나지 마세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 없이는 살 없어요. 테너에게 애정을 갖고 그를 용서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잃은 후 좋은 만남으로 많은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우리 관계 동안 레베카와 테너가 말한 다양한 말로 인해 강화되었습니다. 나타샤, 너 같은 사람은 참아줄 텐데 테너를 떠나면 너는 그때 혼자 살지도 몰라. 테너 외에는 누구도 나 같은 사람을 수 없다는 생각에 완전히 지배당했다. 우리 관계에 대한 추억과 테너의 필요가 나를 방해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진다는 말처럼 테너의 계략에 완전히 사로잡혔어. 웬만하면 응원해주고 싶지만 집안일은 내 일이 아닌 것 같아. 난 당신을 믿고 있어요. 그렇게 슬픈 말은 하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아마도 폭발 후 제 두려움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는 저에게 다가가자마자 껴안고 부드럽게 제 머리를 쓰다듬어 나를 진정시켰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모두 사용하는데 능숙했습니다. 나처럼 수줍어하고 내성적인 누군가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항상 나를 필요하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사랑받는 것은 내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테너는 훌륭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고 있었고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 그는 누군가를 삶과 죽음의 위기까지 조종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 자주 괴롭힘을 당했고 이내 제 자존감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테너는 이를 이용하여 자신이 나를 필요로 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확신시켰습니다. 그 당시 나는 이것이 그의 조작 전술의 일부라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첫 번째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고 부모님의 격려를 받아 그 장면을 목격한 날까지 우리는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테너, 레베카는 정원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어디서 결혼식을 할 계획인가요? 교회 결혼식이 좋을 같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결정은 부분적으로 부모님의 제안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항상 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나는 가끔 내 비용으로 남을 배려하는 편이고 간호사가 되면 남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편이다.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하며 일을 과하게 하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걱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도 먼저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내가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을 가장 큰 지지자였습니다. 아빠의 걱정도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먼저 다가왔습니다. 테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나타샤를 초대한 것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의 보물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를 돌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긴장한 것처럼 보였던 테너를 주저하지 않고 위협했지만 테너는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간절히 주장했습니다. 저도 결혼식 분위기를 엄숙하게 하고 싶으니 교회를 찾아봐야 할 것. 제가 나타샤에게 부담이 되었다는 걸 알기에 생각에 잠긴 그녀를 위해 메인 이벤트를 특별히 멋지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테너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되돌려 주었다.
테너의 얄밉게 웃는 모습이 내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그가 그렇게 헤어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의 말과 일상의 행동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그가 특별한 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 그냥 같이 밥 먹고 거실에서 영화 보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테너가 왜 그렇게 끔찍한 말을 해야 하는지. 그 사람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걸까요? 관계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제가 정말 필요한 걸까요? 뭔가 잘못됐는지 계속 궁금했어요. 어쩌면 테너의 욕망이 부족한 건 내가 좀 부족하기 때문일지도 모르지. 더 노력해야 해. 내 감정과는 반대로 테너와 맞서려는 생각을 억누르며 아빠와 엄마는 테너의 말에 감동받은 듯 테너를 다정하게. 너는 운이 좋다 나타샤. 이렇게 좋은 남자와 결혼한 게 부모님은 테너가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하셨는데 그 당시 나도 그랬어요. 나타샤는 정말 운이 좋아서 집안일 외에는 잘 못하는 게 많아요. 테너가 빠진 게 없다고 확신해요. 우연히 그곳에 있던 레베카 망설임 없이 테너 옆에 앉았다. 그녀는 테너의 무릎에 손을 올리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니, 그건 전혀 그렇지 않다. 레베카는 나와 정반대다. 사교적이고 아름다운. 항상 패셔너블하고 브랜드 의식이 강하며 IT 회사를 운영하는 남편 덕분에 감사하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그녀. 레베카는 나를 높이려고 나를 업신여길 때가 많았지만 그땐 그녀도 능숙하게 나를 조종하는데 능숙했다. 나는 레베카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의지받고 응석받게 되어 기뻤다. 그럼 나타샤, 너도 그런 좋은 남자를 그렇게 쉽게 놓으면 안 되는 거지. 결국 너는 구원받을 자질도 없는 지밀. 레베카, 그런 조롱은 일상적인 일이었어. 그녀는 예쁜 얼굴과 눈물을 무기로 사람들을 밀어내는 중이었어. 나한테는 모두가 레베카 편을 드는 것 같았어. 유일한 예외는 우리 부모님이었어. 엄마는 나를 비웃을 때마다 레베카를 날카롭게 혼냈어. 레베카는 상황을 호전시킬 방법이 없어 빨리 자리를 떠났지만 내 마음의 아픔은 남아있어. 즐거웠던 순간 레베카의 말에 망가졌다. 테너는 아빠 엄마와 함께 사과하지만 속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웃기만 한다. 얘 말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런 뻔뻔한 부탁을 할 용기가 없어. 늘 그렇듯 내 잘못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시간이 흘러서 시간이 지나고 결혼식 전날이었는데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레베카가 우리 집에 방문했는데 우리 집에서 행사장과 더 가깝다고 하더군요. 내일은 이른 아침이라 저녁 먹고 샤워하고 침대를 빌릴게요. 우리는 술을 마셨는데 밤 10시가 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효과를 느끼고 때문에 잠을 좀 자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테너와 침대를 공유하고 레베카는 자정쯤에 내 방에서 자곤 했는데 이불에서 따뜻함이 사라지고 오한이 나를 깨웠어요. 테너는 아직 가을이었습니다. 밤에 산책하기엔 좀 쌀쌀한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없이 식료품점에 갔나 봐요. 테너가 그렇게 떠나는 게 이상해서 차고에서 차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둘러보기로 했어요. 그때 테너가 없다고 들었는데 레베카의 것 같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차. 들려오는 목소리. 테너의 차는 거기 없었는데 레베카가 자기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테너가 근처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식료품점에 간 것 같지 않았어. 나는 내 이름이 불리는 소리를 향해 걸어갔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다. 내가 다가가서 소리치려고 할 때 뒷좌석에 있는 두 사람이 무언가에 관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레베카, 목소리를 낮춰줄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테너가 나에게 좀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두 사람은 벌거벗은 채 한가운데에 껴안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그들은 내가 서로에게 완전히 흡수된 것을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창문이 열려 있어서 너무 더웠거나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지만 테너의 레베카의 감미로운 목소리 때문에 차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동물 같은 숨소리가 들렸다. 불안한 소리가 나를 불편함과 메스꺼움으로 가득 채웠고 나는 웅크려 구토를 참으려고 애썼다. 무슨 일어나고 있는지, 레베카와 테너가 하고 있는 일이 꿈인가? 악몽을 꾸고 있는 걸까? 내 앞에 있는 장면을 믿을 수가 없어 계속 유지했다. 내 존재도 모른 채 현실을 벗어나려 두 사람은 계속해서 서로에게 열중했다. 레베카를 향한 테너의 욕망,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 내 가슴을 아프게 찢고 두 사람에게서 더욱 소름 끼치는 꿈 같은 말을 들었다. 이렇게 너랑 이어지다니, 넌 정말 날 사랑한다. 나를 동경해왔다고 전에도 말했지 않았나? 레베카의 충격적인 사실 공개는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혼란스러웠다. 테너와 레베카는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냈지만 테너가 레베카를 어떻게 알았을까? 문화재에서 봤을 때 넌 너무 눈부셔서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타샤를 이용해서 친해졌어. 충격을 감출 수 없어서 테너의 말이 그날의 기억을 되살렸다. 고등학교 축제 남학생을 찾고 있던 레베카가 카페에서 웨이트리스 역할을 하면서 레베카 테너에게 놀림과 조롱을 받는 동안 반 부스를 방문했습니다. 테너는 그 이후로 테너가 나를 이용하려고 한 것을 알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며칠은 눈물이 핑 돌았는데 이제 이렇게 너와 연결이 돼 내가 내게 다가올 때면 꿈만 같았고 너무 사악한 제안을 했다는 건 정말 과소평가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됐어. 레베카와 함께 레베카가 결혼한 사람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감정이 것을 알았던 테너를 유혹한 레베카. 테너는 나와 결혼해야 했고 가족의 일원이 되었고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레베카의 남편 스캇은 종종 직장으로 여행을 떠났고 집에서 레베카와 친척이 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그들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대해 반성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진실을 듣고 나는 눈물을 참지 못한 채 조용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울면서 달려가 문을 닫고 쓰러졌습니다. 그들이 나를 내내 이용해왔다고 믿고 그들이 나를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절대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랑은 분노와 증오로 바뀌었고 나는 열쇠를 들고 두 사람이 있던 차고로 향했다. 셔터가 있고 돌아올 때쯤엔 출입문이 입구밖에 없었어. 둘 다 지쳐서 뒷좌석에서 조용히 자고 있었나 봐.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에 한숨을 쉬며 들킬 줄은 몰랐겠지. 나는 셔터를 닫고 잠갔다. 여기서 멀지 않은 부모님 댁으로 가서 아빠, 엄마에게 속마음을 털어놨다. 나타샤는 이 시간에 잠옷을 입은 옷이 도착했고 아빠는 눈을 크게 뜨고 깜짝 놀랐다. 엄마는 걱정이 되어 즉시 나를 집에 들여보내주었다. 어떻게든 깨어있어서 그들이 이 시간에 깨어나는 것이 특이한 일인지 궁금해졌습니까? 그 질문을 염두에 두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는 안으로 들어갔고 모든 사람들 중 스캇이 소파에 앉아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타샤 무슨 일인가요? 왜 그런 옷을 입었나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스캇은 정말 성실했고 레베카에게 너무 좋은 신사였어요. 그날의 일을 공유할지 망설이던 중에 그도 속아서 그녀와 결혼했나 봐요. 스캇이 뭔가 감지하고 말을 한 것 같군요. 들었나요? 그것도 스캇이 그 순간 충격에 눈이 커졌습니다. 이 스캇이 녹음 장치를 꺼내면서 말한 내용은 제가 들은 목소리로 할 없게 되어서 정말 과소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사악한 것을 고소할 만큼 대담했습니다. 녹음이었습니다. 테너와 레베카 사이에서 우연히 들은 바로 그 대화에 대해 어떻게 이런 내 목소리가 나왔나요? 깜짝 놀랐고 저는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스캇은 불편한 표정으로 레베카가 돈과 남자에 대해 무모했다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3개월 전에 그의 회사에서 누군가가 알게 되었어요. 테너와 레베카가 사건을 발견한 후 호텔에 들어가는 목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스캇은 오늘 레베카가 내 집을 방문한다는 것을 알고 그들의 불륜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수사관은 처음에 그녀가 이 녹음을 캡처하는 것을 강렬하게 모니터링했습니다. 돈이 내 부재를 보상할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레베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지만 테너가 개입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당신이 레베카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면 참을 수 없었어요. 스캇은 항상 나를 진짜 형처럼 보살펴. 그럴 수가 없었어요. 레베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는데 오늘 결정적인 증거를 얻었고 아빠, 엄마에게로 돌아가서 부모님과 의논하러 왔습니다. 아빠가 스캇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걸 봤어요. 레베카가 그런 짓을 해서 미안해요. 부모님으로서 사과해도 보상이 안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부끄럽습니다. 찾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세요. 평화 지켜봐. 엄마 울고 사과해. 내 마음 고개를 들라. 내 잘못이 아니야. 나타샤를 이용하고 이런 행동을 저지른 사람들은 책임이 있지만 스캇도 마음이 아팠을 텐데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부모님을 진정시킨 후 위로했습니다. 나타샤,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레베카와의 관계를 끊을 수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이상을 원해야 합니다. 제 아내가 당신의 남편을 유혹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의 결연한 눈빛. 다짐했다. 나를 얕잡아본 두 사람에게 분노와 좌절로 가득 찬 진짜 지옥의 느낌을 보여주고 싶다. 스콧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다. 처음으로 진심을 털어놨다. 원했다. 절망을 맛보려면 금전적인 부분은 나에게 맡겨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게. 스콧의 말을 듣고 그 두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니? 나는 마음속에 떠오른 계획을 솔직하게 말했다. 이렇게 빨리 놀랐다고 해야 하나? 나에게 어려운 생각이. 스콧 아빠와 엄마는 그것을 듣고 모두 협력하기로 동의했고 우리 가족의 복수 계획은 시작되었다. 나타샤, 어떻게 감히 우리를 그렇게 가둬둘 생각이었을까? 2일 후 테너와 레베카가 마침내 셔터에서 탈출하는 모습이 보였다. 부모님 집에서 그들은 3일 전과 같은 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샤워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옷은 구겨지고 희미하게 시큼한 냄새가 났습니다. 레베카의 화장은 얼굴을 망쳤고 옷차림도 엉망이었습니다. 이렇게 있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입구에서 침착하게 대답했는데 내 대답이 더 화나게 한 것 같다고. 닥쳐, 나한테 그렇게 반말해도 될 것 같아. 서비스맨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를 가두고 이틀 동안 방치할 수 있었어? 우리가 집에 돌아갔을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낯선 사람들을 발견했고 그들은 우리에게 계약서를 보여주며 더 이상 우리 집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은 스캇의 도움으로 착오가 철거될 예정이었습니다. 집이 잠겨 있는 동안 그 집도 내 소유였습니다. 모든 필수품을 우리 가족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집은 현재 지인에게 임대 중입니다. 부모님과의 최종 동거를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므로 훌륭하여 세입자를 찾았습니다. 퀴리 접근성 테너의 소지품은 아무렇게나 가방에 담아 스캇이 데려온 사람들과 함께 그의 부모님 집으로 보냈습니다. 작업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소음과 이내 아침에 비명을 듣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그들의 상태에 혐오감에 얼굴을 찡그린 테너는 내 표정을 참지 못하고 나에게 돌진했지만 스캇이 나타나서 팔을 잡고 나를 보호했다. 스콧, 너희 둘은 정말 비열하다. 감히 여자에게 손을 드는 남자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니? 부끄럽지 않나요? 왜 스캇이 여기 있고 심지어 엄마 아빠도 우리 가족 집이니까 당연히 아빠와 엄마가 거기. 텐데 정말 충격을 받은 것은 레베카가 예전에 그녀에게 무슨 짓을 하던 모든 사람이 이제 내 뒤에 서서 나를 보호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왜 아무도 그녀를 도우려고 하지 않았는지 이해하세요. 테너가 제지하는 손을 뿌리치며 눈살을 찌푸리며 스콧이 저번에 우리가 도청당했던 내용을 녹음한 것을 재생했을 때 당신이 처한 상황을 깨닫지 못합니까? 웨어러블 기기나 휴대폰이 없어서 도청은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스콧은 장난스럽게 웃었다. 나는 당신의 사건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수사관을 고용했습니다. 스콧의 말을 듣고 레베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그녀의 일이 눈에 띄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조사를 받고 있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수사관의 전문성에 압도됐다. 레베카는 어둠에 휩싸인 듯 말문이 막혔다. 당신이 그렇게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할 줄은 몰랐다. 나는 그랬다. 나는 놀랐다. 스캇은 범죄라고 했어. 우리가 이걸 경찰에 신고하면 스콧이 스콧을 위협하려는 그들의 시도에 반박했다는 증거가 있니? 두려움이 없는 확고한 입장과 곧 그들을 사냥하려는 것처럼 들리는 말들. 테너와 레베카가 나보다 재정적으로 열등한 두 사람이 변호사를 고용하고 법정에 가고 싶다면 테너와 레베카를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당신을 만나서 녹음했다고 말하면 제가 변호사를 고용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수사관, 나에게 도전하고 싶다면 나를 이길 수. 증거를 먼저 수집하세요. 정말 현명한 사업가. 그의 빠른 생각은 대단합니다. 응답할 수 없는 두 사람은 대상을 나에게로 바꿨습니다. 우리를 가두는 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무엇을 놀라게 했는지 증거가 있습니까? 질문에 테너는 할 말을 잃었다.
이제 내가 코너로 갈 차례였다. 내가 당신을 가뒀다는 증거는 없지만 차고의 보안 카메라에 당신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있다. 아마 두 사람이 차고에 들어가는 흉측한 장면이 것이다. 차를 몰고 음란한 일을 하다가 이 말을 듣고 얼굴이 붉어지고 그들은 두려움에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진정으로 돌봐준다고 생각하면서 당신의 말을 수년 동안 믿었지만 그것은 모두 단지 레베카와 연결하고 나를 속이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그런 건 아니야, 나타샤. 제발 용서해줘. 나도 정말 사랑하고 나도 테너에게 일어난 일은 단지 일시적인 실수였을 뿐이야. 심각하지 않아. 맹세코 사실이라고 믿어줘. 나를 용서해줘. 자신들의 불이익을 깨닫고 두 사람은 갑자기 말투를 바꾸고 사과하기 시작했다. 우리 발을 붙잡고 울며 그들의 불명예스러운 주의 용서를 구하고 있었어. 내가 말한 것을 놔둬. 내가 테너에게 소리쳤고 스코디 레베카를 흔들었지. 왜 누가 당신도 용서하겠어.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당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사과든 애원이든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지옥에서 썩어 들어가는 두 사람은 철저하게 협박하고 집에서 도망치기 전에는 보여주지 못한 걱정스럽게 지켜보던 아빠와 엄마가 나를 위로하러 왔고 스카든 그랬다고 내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 순간 안도감에 벅차서 눈물을 흘리며 참았던 괴로운 나날들이 지옥 같았고 기억에 달라붙어 버티려 했으나 한계에 다다르다가 무너지기도 했고 그 삶을 끝내고 해방감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감정이 격해져서 나는 레베카와 테너에 대한 복수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들은 테너의 부모님 집으로 도망쳤지만 이미 상황을 설명했기. 그들은 입국이 거부되고 더 나아가 그들의 위법 행위로 인해 돌아섰다. 제이엔 시아버지는 그를 고용하는 것을 거부했다. 테너는 이미 회사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된 것처럼 그를 부인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레베카와 스카든 레베카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혼 합의에 이의를 제기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했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스카드의 조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위해 테너와 레베카는 결혼식 취소와 스카드 변호사를 고용한 덕분에 망가진 모든 준비를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보상금을 청구받았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모두 환멸을 느꼈지만 이해와 도움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갇혀 있을 때 이웃들에게도 상황을 꼭 설명했습니다. 2일. 셔터는 소란이나 경찰의 연루로 인해 계획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레베카는 항상 나를 무시하는 불쾌한 여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두가 내 편을 들었습니다. 테너와 레베카는 한때 호화로운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냉담하게 여겨집니다. 그들은 이제 매일 상당히 날씬하게 고군분투하는 빈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일에 헌신하고 스콧도 그 일에 전념한 사건 이후 수년이 지났다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함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 인생과 경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내가 올바른 사람을 만나면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해 줍니다. 그들이 자랑스러워지기를 바라면서 나에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나도 자기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로라, 애너벨, 멜리사 계시면 대답해 주세요. 큰 소리로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들이 나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떠나려고 했을 때 문이 열리자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녀. 불안한 표정이었는데 나를 보자 얼굴이 밝아졌어요. 할머니 잠깐 소리를 지르며 나를 꽉 안아줬어요. 나는 멜리사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고 애나벨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멜리사는 애나벨이 어딘가로 나갔나요? 멜리사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집으로 이사하고 거실에 도착했을 때 식탁 위에 반쯤 먹은 간식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멜리사를 내려놓고 다시 물었습니다. 점심시간인데 당신은 간식을 있었죠. 아빠가 안 계실 때 산타클로스가 오세요. 간식을 가져다 준다. 산타클로스 아빠가 없는 날엔 와서 이것저것 많이 가져다 준다. 엄마가 너무 기뻐하는 표정이지만 이 말을 들으면 산타클로스가 귀찮을 테니 아빠에게는 비밀이다.
저번에 에나벨의 화려한 옷이 뭔가 확실해졌어요. 산타클로스를 만나기 위해 즉시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로라입니다. 집 근처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약 20년 전에 남편을. 그 이후로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아들 니콜라스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카페 단골님들께서 여러모로 저를 찾아주시고 응원해 주셨어요. 니콜라스는 잘 자라서 사회인으로서 독립하게 됐어요. 니콜라스가 일을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나서 단골들 모두와 이 기쁨을 나눴어요. 니콜라스는 스테판이라는 여자와 결혼했고 최근에 손녀 멜리사가 생겼습니다. 멜리사를 만난 것이 가장 기뻤습니다. 손녀가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믿을 수 만큼 행복해졌습니다. 제 취미는 뜨개질이고 스웨터와 모자를 만들어 시간이 날 때마다 손녀에게 선물합니다. 멜리사 저는 스웨터를 뜨개질했습니다. 내가 만든 스웨터를 보고 스테파니도 따뜻하게 웃었다. 고마워요. 언제나처럼 멜리사는 제대로 감사했는지 확인해주세요. 스웨터를 쥐고 계셔 감사합니다. 나는 그녀가 그것을 그녀의 방으로 가져가면서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흥얼거리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스테파니와 저는 멜리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래에는 모든 일이 잘 될. 갑자기 불운이 닥쳤습니다. 스테파니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나는 스테파니의 회복을 위해 매일 열렬히 기도하는 대신 멜리사를 돌보았습니다. 니콜라스도 스테파니를 돌보고 가능할 때마다 멜리사를 위로하느라 바빴습니다. 병과 싸우다 스테파니가 세상을 떠났지만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직 어린 멜리사는 있었고 니콜라스는 일에 바빴습니다. 나는 손녀의 얼굴에서 스테파니의 닮은 점을 보고 그녀를 돌보기 위해 그의 집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멜리사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다짐했습니다. 행복한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니콜라스 집에서 멜리사를 위한 저녁 식사를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니콜라스는 진지한 표정으로 직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는 멜리사를 그녀의 방으로 데려갔다가 혼자 돌아왔습니다. 잠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살짝 불안해서 입을 벌렸는데 무슨 일이야? 니콜라스는 당황한 표정이었어. 사실은 내가 큰 소리로 뱉은 말을 멜리사가 니콜라스가 계속하는 걸. 입을 가렸어.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멜리사가 외로울까봐 걱정됩니다. 실제로 니콜라스는 내가 지금 그녀를 돌보고 있다는 점은 있었지만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멜리사가 아직 어려서 그녀가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새 엄마라는 걸 이해해요. 당신의 결정을 지지할 테니 그 여자는 어때요? 지금 보시는 여자는 안도해요. 니콜라스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 회사의 후배입니다. 입사한 이후로 저를 좋아했어요. 그녀는 정말 쾌활해요. 멜리사가 그 사람을 좋아할 것 같아요. 사실 다행이군요. 괜찮다면 결혼식 전에 그녀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화가 진행되었고 며칠 후 저는 니콜라스의 약혼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너벨이고 니콜라스가 말했듯이 그녀는 내내 매우 쾌활했습니다. 우리 대화에 그녀의 끊임없는 미소는 나를 회사에서 처음 봤을 때 그녀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 아내를 잃었다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그를 쫓아갔습니다. 그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어 보이는 외모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였어요. 멜리사가 에나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했는데 멜리사가 에나벨에게 너무 애착을 갖는 걸 보니 금방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무사할 것 같아 안심이 됐어요. 에나벨 잘 부탁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최대한. 인사했고 에나벨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나에게 맡겨주세요. 니콜라스와 에나벨은 결혼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고 단골로 돌아왔습니다. 인생 와이프 카페에서 단골들과 농담도 하고 집에서 TV를 보면서 뜨개질도 하고 충실했지만 그럴 때면 예전의 분주함에 비하면 조금 외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스테파니가 만약 그렇다면 뭐라고 말할까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나는 뜨개질을 계속하면서 그런 생각을. 재혼한 지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멜리사에게 내가 짠 스웨터를 주러 니콜라스와 그의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향했다. 니콜라스는 요즘 일 때문에 바쁜 것 같아 자주 집을 비웠다. 그 사람과 출장은 집에 자주 가지 않고 에나벨이 스웨터를 배달하면서 육아로 인해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걱정했다. 에나벨을 도와주고 싶었고 그녀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했다. 니콜라스네 아파트로 향했다. 몇 층이었는지. 콘도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다행히 엘리베이터는 3층, 2층으로 막 내려오고 있었다. 불빛이 깜박이고 1층 도착을 알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천천히 열리는 문과 달리 한 여성이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나는 그녀를 힐끔 쳐다보며 말했다. 그 여자가 에나벨인 걸 보고 놀랐어. 에너벨 내 목소리에 깜짝 놀랐다. 에너벨이 헐떡거리며 살짝 펄쩍 뛰었다. 로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미안해. 위해 스웨터를 엮어서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어. 이 말을 듣고 에나벨은 갑자기 불안한 듯 시선이 안절부절하게 돌아다녔다. 에나벨이 아주 우아하게 옷을 입고 있는 걸 봤다. 옷과 화장이 완벽했다. 너는 타이밍이 안 맞는 걸까? 내 엄마 친구들과 회의가 있어서 눈 맞춤을 피하고 안절부절 손을 잡고 가방을 잡지 않은 채 에너벨이 말했어요. 에너벨이 미리 연락하지 못한 걸 후회하며 서두르는 것. 제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멜리사는 자기 방에 있어요. 제가 그녀와 함께 있으면 긴장을 풀고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제안했습니다.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로라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도 휴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이 너무 많은 노부인일 뿐인데 그녀는 고집스럽게 내 제안을 거부했고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내가 너무 지나쳤을지도 모르지만 그녀가 너무 필요가 있었나요? 사실은 내 아파트가 엉망이에요. 당신이 그걸 보면 부끄럽기 때문에 당신이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는 이유입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청소를 도와드릴 수 있어요.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에나벨 SN이 내 손에 있는 스웨터와 침대를 맞추었어요. 정말 당신을 여기에 둘 수는 없어요. 멜리사가 스웨터를 가져왔는지 확인할게요. 지금 집에 가세요. 연락드릴게요. 나중에 그녀는 에너벨이 들어와서 문이 닫히기 시작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고 문이 천천히 닫힐 때 그녀는 내가 따라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나를 지켜보았습니다. 계절이 가을로 바뀌려고 하는데 그녀의 옷차림이 꽤 드러났습니다. 나는 또한 강한 향수 냄새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친구들과 직접 만났지만 그렇게 도발적으로 옷을 입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시대가 변했지만 에나벨의 옷차림은 이성을 끌어들이려는데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한때 해맑게 웃던 에나벨은 전혀 웃지 않고 나를 걱정시키는 눈부신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녀를 쫓아 아파트로 가서 의심을 풀고 싶었지만 멜리사도 거기에 있었고 소동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러지 않기로 결정했다. 불안한 마음으로 엘리베이터 불빛을 바라보며 올라갔다. 그날 밤 뜨개질을 하며 TV를 보다가 급히 콘도에서 나왔다. 갑자기 에나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일을 멈추고 전화를 받았다. 안녕 멜리사 할머니의 순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 때문에 즉시 지어졌어요. 멜리사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세요. 그래 그리고 스웨터 고마워요. 스웨터를 소중히 간직할게요. 그 말이 안도감을 주었어요. 에너벨이 그 스웨터를 줬어요. 괜찮아요. 또 다른 스웨터가 필요하시면 저는요 항상 당신을 위해 뜨개질을 하러 여기 오시네요. 정말 멋지네요. 할머니 당신도 산타클로스 같아요. 할머니 당신은 산타클로스 같아요라는 문구가 너무 이상하게도 나 말고도 선물을 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았어요. 예, 정말 당신이에요. 좋은 여자야. 산타클로스가 널 많이 방문할 텐데 갑자기 그 말의 의미를 확인하려고 했어. 멜리사 쓸데없는 말은 하지마. 뒤에서 에나벨의 화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서 나도 모르게 에너벨이 엄한 어조로 계속 꾸짖었다. 이미 말했잖아. 고마워요. 지금 끊어. 응 알았어. 미안 할머니 이제 가야 해. 멜리사 목소리는 혼나서 속상한 것보다 더 떨리고 있었는데 에너벨 목소리가 겁에 질린 것 같았어. 이해했다. 다시 전화하자고 통화를 끊고 골랐다. 코바늘을 다시 올려 두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은 막연한 불안으로 인해 엄마와 아이가 이상하게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오후부터 애나벨의 화려한 옷을 계속 뜨개질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고, 아까 멜리사의 무서운 목소리는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뭔가 해야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한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다음 행보를 고민했다. 니콜라스의 이미지를 염두에 두고 니콜라스에게 말을 걸어야지. 바로 휴대폰을 들고 니콜라스에게 전화했다. 그는 출장 중이었다. 상태인데 업무 시간 이후여야 합니다. 다행히 전화를 받으세요. 니콜라스가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인가요? 엄마 지금 이 시간에 전화하시는 게 좀 이상하네요. 그의 목소리에서 피곤한 기색이 들렸지만 걱정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안녕 니콜라스 괜찮아. 얘기 좀 할 게 있는데 뭐야 무슨 일이 있었나? 목소리에서 다급함을 느꼈어. 니콜라스의 어조가 진지해졌어. 나는 그에게 스웨터를 입고 콘도미니엄에 갔다가 엘리베이터 홀에서 애나벨을 만나는 것에 대해 말했고, 그리고 앞서 멜리사 이야기를 니콜라스는 내가 끝낸 후 내가 말할 때 조용히 들었다고 대답했다. 상황을 이해한다. 정말 그런 것 같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나는 정신이 없을 정도로 생각을 멈출 수 없다고 생각했다. 니콜라스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해 보였다. 멜리사에게.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엄마 당황해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애너벨은 제가 바빠서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소란을 피우면 안 돼요. 니콜라스의 조언으로 진정됐어요. 평정을 좀 되찾았어요. 당신 그렇죠? 성급하게 말해서 미안해요. 그래도 그냥 놔둘 수는 없어요. 회사에 얘기해서 출장을 짧게 하도록 할게요. 돌아오면 같이 집에 가도 돼요. 역시 혼자 서두르는 것보다 같이 행동하는 낫지. 니콜라스의 제안에 동의했어. 이해해. 계획이 결정되면 알려줘. 응. 하지만 이건 애나벨한테는 비밀로 해줘. 알았어. 전화 끊고 나중에 얘기하자.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니콜라스의 담담한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니콜라스는 정말 어른이 되었습니다. 나도 씩씩하게 지내야 한다는 걸 상기하며 니콜라스 직후에 마음을 바꿔 니콜라스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계획보다 일찍 돌아올 수 있다고. 왔어요. 우리는 함께 콘도를 방문하기로 약속했고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멜리사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스테파니, 그 아이를 보호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침내 마음속으로 계속 간청했습니다. 날이 도착했다. 계획보다 일찍 집을 나갔다. 니콜라스는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알리고 아직 거기 없었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로 갔다. 문에 도달했다. 가슴이 뛰었다. 애나벨에게 할 말을 정신적으로. 벨을 누르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했다. 초인종 한 번, 두 번 눌렀는데 안에서 반응이 없어 기다리지 못해서 문을 두드렸어요. 로라, 여기 애너벨. 멜리사 거기 계시면 대답해주세요. 큰 소리로 문을 두드렸지만 막 하려는 순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혹시 나간 줄 알고 가다 문이 열리자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멜리사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나를 보자 얼굴이 밝아졌다. 할머니는 짧게 소리치며 꼭 안아주었다. 나는 멜리사를 안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고 애나벨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멜리사는 애나벨을 어딘가로 나갔습니까? 멜리사는 집으로 더 들어가 거실에 도착하면서 내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반쯤 먹은 간식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멜리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봤지. 점심시간인데 너 간식 먹고 있었지? 응. 아빠 안 계시면 산타클로스가 와서 간식을 가져다 준다. 멜리사에게 지난번부터 내 마음속에 있던 의심을 물어보기로 했어. 이 산타클로스인 멜리사는 밥을 먹으면서 간식. 멜리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가 없는 날에도 그 사람이 와서 많은 것을 가져오는지 모르겠다. 엄마는 너무 행복해 보인다. 엄마는 그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 산타클로스의 이름을 언급하는가? 멜리사는 혼란스러워 고개를 기울였다. 엄마는 항상 산타클로스와 빨리 떠난다는 걸 모르지. 엄마만 돌아오셔서 내가 착하기 때문에 산타클로스가 자주. 아빠는 모르지. 그렇지. 아빠는 산타클로스를 만난 적이 없어. 엄마가 아빠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산타클로스를 화나게 할 테니. 이 말을 듣고
저는 니콜라스가 없는 동안 애너벨이 알려지지 않은 남자를 접대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애너벨의 행동을 설명할 스웨터를 전달하려고 했을 때 그녀가 계획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멜리사가 과자와 장난감을 받는 것은 정말 산타클로스를 믿는 것이 값싼 값이 아니라는. 그녀를 조용하게 하는 방법. 그때 멜리사의 옷이 더러워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멜리사는 잠시 여기 있어 주세요. 집 안을 둘러보며 기분이 나빴습니다. 두려움이 확인되었습니다. 더러운 옷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고 안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만 들어 있습니다. 상태에 충격을 받아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멜리사가 과자를 개걸스레 먹고 있었습니다. 멜리사는 배고프나요? 안 먹었나요? 아직 안 먹어서 배가 고프거든요. 산타클로스가 과자를 먹듯이 멜리사를 꽉 안고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는다. 이 어린아이가 견디기엔 너무 힘들어. 이제 천국에서 스테파니를 마주할 수 있을까? 내 포옹을 풀면서 니콜라스가 방에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았다. 아빠는 주위를 둘러보며 한숨을 쉬셨는데 엉망이네요.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멜리사가 재빨리 내 곁을 떠나 니콜라스를 안아주었습니다. 멜리사는 좋은 여자였나요? 니콜라스가 그녀를 안고 니콜라스를 데리고 있는 동안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멜리사가 먹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나는 식료품을 사러 슈퍼마켓에 간다. 이해한다. 고마워요. 서둘러 나가서 집에서 필수 식료품을 샀습니다. 부엌을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멜리사는 배고프게 먹었고 니콜라스와 나는 방을 청소하고 애너벨의 불륜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했습니다. 대화 중에 애나벨에게 진실을 대면하세요. 니콜라스는 애나벨이 돌아오는 것을 감지하고 뒷방으로 물러갔습니다. 집에 왔어요. 아무 짓도 안 하는? 나을 거예요. 애나벨은 나를 알아차리고 들어와서 가방을 떨어뜨렸어요. 로라,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화나서 나에게 다가왔다. 너도 들어와서 너한테도 터무니없는 부엌을 사용하고 있구나. 애나벨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는 것 같았고 그 다음 그녀는 멜리사에게 화를 냈다. 멜리사, 너는 그녀에게 문을 열어줬는데 왜 맨날 그런 짓을 하는 거지? 불필요한 것들. 멜리사가 젓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애나벨의 다리를 붙잡고 소리로 울고 있어요. 엄마 미안해요. 앞으로는 나쁜 짓 안 할 거예요. 용서해주세요. 애나벨,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멜리사는 내내 배고픈 상태에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애나벨,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진 분노로 무거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멜리사는 내 아이입니다. 로라, 방해하지 마세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그녀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멜리사는 이 상황을 간과할 수. 하지만 이건 아이를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니콜라스가 바쁘기 때문에 힘든 건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도움을 요청했어야 했는데 그냥 지금 가세요. 니콜라스에게 얘기 좀 해달라고 부탁할게요. 니콜라스가 할 수 없는 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곰 애나벨의 가혹한 말이 더 이상 숨어있던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애나벨은 그를 보고 놀랐습니다. 니콜라스, 당신은 이미 돌아왔습니다. 빨랐어요. 잘 됐어요. 애나벨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노력했지만 그런 노력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여전히 애나벨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찍 돌아오겠다고 했다면 니콜라스와 계속 다정하게 얘기해줬으면 청소하고 잔치를 준비했을 텐데 그 말은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고 니콜라스는 눈으로 이해하라는 신호를 보냈어. 즉시 이해해줬어. 멜리사의 손을 잡았어. 멜리사, 배불러서 같이 TV 보자. 멜리사를 다른 방으로 데려가서 TV를 켰는데 그녀는 울지만 곧 TV에 열중하게 되었다. 멜리사는 잠시 TV를 본다. 정리할게. 알았어. 웃고 있는 손녀를 두고 가 TV를 보다가 나는 거실로 돌아왔다. 니콜라스와 애너벨은 식탁에 서로 마주 앉아 있었다. 애나벨은 예전의 천박함에서 완전히 변해 조용히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니콜라스는 팔짱을 끼고 앉아 애나벨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니콜라스 옆에 앉아 영화를 보고 있었다. 니콜라스가 말을 시작했다는 신호로 애나벨이
깨물고 대답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애나벨, 당신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책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육아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애너벨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니콜라스를 노려보았지마자 나한테 모든 걸 버린 건 다 내 잘못이야. 넌 집에 없고 멜리사는 한 줌이야. 힘들었으니까 네가 그 사람을 속였어. 나는 침착하게 애너벨의 반항적인 그녀의 패닉 애너벨이 시작됐어. 묻지도 않은 말을 불쑥하고 니콜라스를 사랑했어요. 입사하고 나서부터 스테파니의 죽음이 기회라고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지금 후회가 되네요. 그녀는 계속 우리의 침묵을 이용했지만 니콜라스 늙어버렸네요. 저 배 좀 봐. 부끄럽다. 환멸이 나 아직 어려서 놀고 싶다는 게 너무 많다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니콜라스를 힐끗 보았지만 그다지 화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당신의 정사 파트너 내 학생 시절 친구 휴고, 우리가 최근에 우연히 만났어요. 애너벨이 천장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는데도 여전히 멋져요.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멜리사가 점점 스테파니를 닮아가고 전혀 귀엽지 않지만 휴고는 좋아해요. 아이들이 그 문제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니콜라스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고 나는 둘 다 깜짝 놀랐고 긴장했습니다. 니콜라스는 분노에 찬 눈으로 애너벨을 노려보았습니다. 용서해주려고 하는데 넌. 헛소리만 하네. 애너벨은 니콜라스의 이런 모습에 완전 겁먹은 듯 삼켰어. 그의 강렬함에 감명받아 마음껏 비웃었지만 내가 멜리사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용납하지 않을 거야. 이제 우리 이혼하자. 나도 위자료를 구할 거야. 잠깐만. 애나벨은 이혼 소식을 듣자마자 안색이 바뀌었어. 자기가 말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걸 깨달은 거야. 난 이혼하지 않을 거야. 지나친 것에 대해 사과할게. 멜리사에게 한 짓을. 휴고랑 헤어질게. 제발 용서 아니야. 우리 헤어진 거야. 지금 용서했어도 넌 그냥 다시 해. 내 마음은 정해져 있다. 니콜라스가 이렇게 차가운 표정은 처음 봤는데 변함없는 결정에 애나벨이 또 화를 냈어. 그만해. 그냥 내 잘못이라고 인정했어. 난 이혼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 이 니콜라스가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화면을 조작하자 애나벨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조용해지며 아까 했던 깨닫는 듯 했다. 들리는 대로 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녹음했습니다. 방 상태와 당신의 사건에 대한 증거가 있으므로 당신이 승소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애나벨은 마침내 타협하고 당분간 이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여자 이름을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니콜라스가 바쁘고 이혼 조정 과정에서 애나벨과 함께 있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멜리사를 카페에 데려가 허락을 받고 단골 손님이 반했고 상황을 설명하면 그녀를 돌봐주기까지 했습니다. 전직 형사님이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제출하자고 제안하셨고 바로 니콜라스에게 알렸으며 형사사건 준비에 돌입함과 동시에 니콜라스가 미리 확보한 증거자료 덕분에 이혼 조정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양육권 니콜라스에게도 위자료에 관해 협의한 것이 정말 기쁩니다. 니콜라스에게도 약간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애나벨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부모가 그녀를 대신하여 지불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이후 애너벨은 체포되었습니다. 멜리사는 소란이 진정될 때까지 불안했지만 단골 손님과 저의 추천에 대한 우리의 정서적 지지 덕분에 빨리 힘을 냈습니다. 니콜라스는 근처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일이 바빠서 출장 중일 때 멜리사는 우리 집에 있습니다. 가장 큰 기쁨은 함께 뜨개질을 하고 TV를 보는 것입니다. 멜리사는 멜리사의 미소에 비친 스테파니의 모습을 보면서 스테파니를 점점 더 닮아갑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삶을 살고 도시 전역에서 크리스마스 노래가 들리던 추운 날 낸시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무 아르나만을 감상하기 위해 멈춰 섰습니다. 몇 걸음 앞선 남편이 눈치채고 뒤돌아 호기심에 고개를 기울인다. 추위에 휩싸인 귀가 따뜻한 미소 아래 뾰족하게 솟아오른 모습이 사랑스러울 정도로 다정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야. 집에 가서 저녁 먹자. 오늘은 유난히 쌀쌀해서 뜨겁고 맛있는 그레텐을 준비했어요. 오, 기대됩니다. 함께 웃으며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근처 어딘가에서 익숙한 크리스마스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낸시, 제가 들려드릴 건 약간 마법 같은 크리스마스예요. 몇 년 전에 내가 겪었던 기적과 그에 따른 이야기는 늦게 인사를 했는데 환영이 아닌 소리로 나는 혼란스러워 서 있었다. 어디 있었나 가장 가까운 식료품점 12월 중순이었는데 방금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매서운 추위에 고양이 한 마리도 없이 집 밖으로 내보낸. 뭔데 날 비웃어. 퇴근하면 밥벌이는 나야. 밥은 제대로 줘야지. 남편이 환하게 소리 지르는 그 간단한 일도 할 수 없나? 견과류 없이 저녁을 준비했는데 어쩜 그렇게 낼리네 보이냐. 견과류 없는 샐러드는 말도 안 돼. 농담이냐. 그 사람이 나한테 소리를 지르니까 지갑을 들고 크로스 매장으로 서둘러 달려가는데 헐떡거릴 뿐이야. 그 사람을 더 많이 애라하게 만들었어요. 식료품점이 무엇인지 정신이 나갔나요? 그보다 저렴하거나 그가 미친 듯이 슈퍼마켓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방금 그의 얼굴을 샀습니다. 불신과 짜증이 뒤섞여 당신은 돈에 대한 감각을 잃었나요? 내가 참을 수 없었나요? 더 이상 돌아가서 반박했습니다. 저는 항상 일반 슈퍼마켓에서 쇼핑을 하지만 거리가 멀고 견과류를 잊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수프가 식으면 화를 낼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식료품점에 가서 쇼핑 목록에 견과류를 넣는 것을 잊어버렸고 저는 개인적으로 견과류, 샐러드가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남편의 화는 전혀 가라앉지 않더군요. 사과도 안 할 거라 농담하는 건가요? 아까 사과를 했는데요. 그게 뭐죠? 당신의 태도는 항상 내 반박으로 그의 분노를 더욱 죽였고 거의 1시간 동안 그는 계속해서 나에게 좌절감을 표출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이 차가운 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며 샐러드 접시를 뒤집고 며칠 다른 곳에서 먹으러 뛰쳐나갔습니다. 어릴 적 매매했던 집마당 청소하다가 동네에 놀러가기로 했어. 할머니야 할머니, 계시록은 처음인데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구나. 나는 한 번도 계시록을 해본 적이 없어. 어릴 때부터 나를 좋아했던 할머니는 어렴풋이 무엇을 어렸을 때부터 내가 했던 말은 다 이루어졌어. 계시록 그때 예언 난 낄낄거렸어. 라일리 기억해. 너 오늘 시내에 쇼핑 가지 말라고 했을 때 내가 가려던 가게에 번개가 불이 붙었고 내가 쇼핑하고 싶었을 때 쉬는 날 전날 집에 누워서 게임하고 날이 막을 테니 나가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갔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내가 집에 있었다면 도둑이 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뒤에 아직도 무서워. 나중에 다른 곳에서 잡힌 도둑이 칼을 가지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겁이 난다. 할머니는 진짜 선지자처럼 많은 것을 정확히 헤이 할머니, 우연이나 상상이라고 치부하려 해도 할머니는 조용히 들어주셨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미혼모였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다면 할머니가 낸시에게 이번 크리스마스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즐거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계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딸이 미래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웃는다. 병원에서의 할머니의 혁명은 엄마에게는 희망의 등불이었고 나에 대한 사랑의 증거였기 때문에 요한이 크리스마스에 나에게 프로포즈했을 때 계시라고 생각했다. 지인을 통해 만난 요한은 겸손하고 친절해 보였지만 결혼 후에는 횡포하게 변해 최근 너 사건처럼 밥이 너무 차갑다, 과일이 너무 따뜻하다며 사소한 일로 화를 내는 사람인데도 휴대폰으로 음식을 무시하고 숨이 막혔다. 요리, 청소, 빨래 등 모든 일에 대해 끊임없이 비난을 받았다. 그 사람 집에 가기 싫어서 울면서 중얼거렸는데 늦지 않았어. 저녁 준비하지 않니? 할머니가 하늘을 보며 무거운 가라고 재촉하면서 나는 거부감이 들고 천천히 일어서 괜찮아, 내 발로 굳건히 서면 어려움도 많겠지만 행복할 거야. 정말 기쁜 성탄이 오고 있어. 바르게 진실하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셔. 고개를 숙인 채 속삭이는 말에 나는 재빨리 돌아섰다. 내가 할머니인 걸 아는 계시는 모호한 미소로 질문을 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해합니다. 존은 바뀔 것입니다. 아마도 계시가 틀렸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을까요? 바꾸고 계속 시도하기로 결정했지만 저녁 식사는 나쁜 수건 다리미입니다. 남편의 태도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는 자연스러운 것처럼 나에게 명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항상 짜증나고 횡포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어느 날 밤에 또 화를 냈습니다. 피곤해 집에 오면 욕심내지 말고 이 시간까지 돌아다니다가 이제 밥 전자레인지로 하라고 장난치지 말고 부담감 느끼라고 말했지. 안 왔느냐고 동네 축제기획회의를 했어요. 오늘은 메모까지 써놨어. 닥쳐. 그게 나한테 반성한 밥을 대접하는 핑계라고 생각하는구나. 얼마나 반성적인지. 다 집에서 만든 요리야. 신선하지 않으면 반성하고. 그 주장은 무리야.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은 내가 당신을 부양해야 합니다. 당신은 내 아내이고 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나를 부모나 친척 없이는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버려지면 살아남지 것입니다. 당신 같은 여자는 당신이 저항하면 조용히 나를 숭배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혼입니다. 나를 질책하며 스트레스를 드러내는 듯 비웃었지만 나쁜 수건은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지만 갈 곳도 없는 눈과 비 속에서 그 사람의 기분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나는 마지못해 나쁜 수건을 준비했습니다. 며칠 후 슈퍼마켓에서 쇼핑을 하다가 심한 복통으로 쓰러졌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시력이 흐릿해졌습니다. 질병이 성접촉으로 전염되어 당신과 당신 남편 모두 치료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사란으로 진행 수술을 했을 때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앞으로 아이를 가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의사는 자비로우면서도 직설적이고 남편은 서둘러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가혹한 현실을 반복합니다. 나는 절망감을 느꼈다. 다리가 불안정한 의사로부터 더 많은 전쟁을 들어야 한다. 나는 남편을 따라간다. 존 박사님, 그러나 우연히 들은 것이 나를 멈추게 했기 때문에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내동시 치료 없이 감염 재발할 것입니다. 그들은 검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는 신속하게 스스로 치료를 찾았지만 나와 내 아기에 대한 걱정의 말은 없었습니다. 나와 아린에 대한 새 가족은 소중한 꿈이었습니다. 남편 아이들은 행복한 가정으로 가득 있었습니다. 웃는 엄마 사진에 웃음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손에 꼭 쥐고 있는 엄마, 주체할 수 없는 내 목소리에 눈물 섞인 입을 가리고 있는데 왜 뒹굴거리고 있냐. 저녁밥도 샤워도 준비 안 하고 떠나는 거야. 나는 당신이 슬픔에 잠긴 동안 방치된 이 가족의 가장입니다. 당신의 처벌은 이혼 신청. 내 남편이 시끄럽게 들이닥쳐 목이 말라서 이혼 신청 맥없이 앉아. 괜찮아, 난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어. 당신이 문제에 빠지게 될 거야. 이혼하고 싶지 않아. 게으름 피우지 말고 움직여나. 게으른 게 아니야. 벌칙이 따로 있어. 이번 달 생활비 안 줘. 얄밉게 웃으며 욕설. 나에게 의지하는 너에게 기회를 준 듯 기뻐하는 듯 태도를 바꿔라. 이혼에 저항한다면 내 자리를 알아라. 그 사람은 화해하고 방을 나갔어. 겉으로 보기에는 상쾌한 이혼인 듯. 남편 이름이 적힌 농장을 보고 마음이 차분해졌다. 엄마 결심했어. 집에 있는 물방울을 닦아냈어. 액자에 넣고 웃는 엄마에게 말을 걸고 나를 잠시 지켜봐주다 남편과 침묵 속에 살았다. 남편은 기분에 따라 화를 터뜨리는 하인처럼 대했고 조용하지만 굳건하게 저항하는 하루를 보냈다. 그게 바로 나다. 미지근한 과일은 먹을 수 없고 차가운 수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언제쯤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속으로 다시 오랫동안 고민했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어요. 내가 저항하면, 이혼하면 그게 당신이 기억하는 전부입니다. 당신의 어리석음을 반성한다면 나랑 이혼하기 싫은데. 콧소리로 웃었어. 슈페리어, 너 별로 똑똑하지 않구나. 내 대답이 그 사람을 혼란스럽게 한 것 같아. 당황한 남편 앞에서 나는 계속 똑같은 말을 했다. 들어본 적 있는 어휘는 이혼뿐이라는 거야. 한정된 어휘 중 유일한 단어야. 알았어. 소원을 들어주고 낯선 사람이 될게 허허 화내는 걸 잊은 경비병이군.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안녕, 난 이미 이사를 나갔고 남은 것은 마음껏 버려도 돼. 안녕. 결혼할 때 사준 앞치마 꺼내서 개어 깔끔하게 그 앞에 놓고 모자집 열쇠를 위에 올리고 여행 가방을 두고 왔는데 도대체 뭐야. 당황한 남편의 말을 들었지만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상쾌하다. 귀찮은 목소리를 무시하고 어린 시절의 집으로 돌아간다. 한 달 뒤 이혼은 확정됐지만 전 남편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영됐지만 용서할게. 아내로서 사과한다.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메시지 공세를 무시하고 통보를 침묵시켰으나 그의 끈질긴 끈질김으로 그의 부모님 집에서 마지막으로 그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부모님이 계시다는 이유로 거친 말을 피하기 위해 왜 나를 무시하는가? 내 전 남편이 예의 바르게 말했잖아. 내 메시지에 답장도 안 했어.
그거 알림이 떴어. 응, 너무 집요해. 난 끈질기게 응, 그래서 낯선 사람한테 뭘 원하는 거야. 무심코 대답하자 그의 얼굴은 점점 화를 내며 사라져가. 그때도 부모님이 계시다니 무슨 말이야. 미안. 드디어 목소리를 높였는데 부모님의 반대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결혼해서 처음으로 사과했다. 사과하면서 조롱하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 와우 사과해도 돼. 내가 물은 대화를 이어가는 게 정말.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는데도 이혼 후 전 부인과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 내 전 남편은 내 여유로운 애머를 보고 어리둥절한 것 같았지만 이제 참아야 해. 이혼 후 괴로워하지 않니? 지금은 잘 지내고 계시나요? 우리 집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어 기절하셨네요. 화해하고 싶으면 행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 듯이 나는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행복하지도 힘들지도 않습니다. 나 자신에게는 충분하고 당신이 주는 생활비는 한 달에 $250였습니다.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결코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집안일을 할 사람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당신인 것 같습니다. 나는 미혼이 된 이후로 훨씬 더 편안해졌습니다. 내 생각엔 내 반응이 그 사람을 눈에 띄게 덜컥덜컥 하는 것 같았어. 하지만 당신은 주부였어야 했어. 내 말은 그렇게. 정확한 금액을 논의하는 것은 여기서 적절하지 않다는 거야. 바로 내 전남편이 계속해서 그의 부모님을 흘끗 쳐다보며 말을 더듬었다. 존, 당신은 하다가 잡힌 어린 소년이 아니군요. 장난 진정하고. 소용없어. 내 비밀을 다 아는 척 내 비밀을 폭로해서 그 사람을 침묵시켰어. 넌 착각이야. 난 결코 단순한 주부가 아니었던 기억이 나. 어렸을 때 아버지 직업 때문에 해외에서 생활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난다. 때 집에서 번역가로 일할 때 책장에 자료가 많았죠. 그 외국어 책들은 원본 원고고 번역 자료들이었는데 읽을 수가 없어서 만져본 적도 없고 녹음 장비도 없었거든요. 어휴, 진실을 알아낸 아버지가 녹음했다는 말에 가스가 찼다. 물증을 제시했지. 이미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이미 알고 있잖아. 너희 부모님은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는 아들을 키워서 미안하다고 했어. 사람처럼 그 사람 엄마가 그를 다시 앉히게 한 어색함을 피하려고 노력했고 나는 내가 준비한 문서를 꺼냈다. 이것은 내가 제출한 이혼 신청서 사본이다. 접착 메모가 붙은 부분이 내 전남편 W에게 보이도록 확인했다. 이거마저 절대 안 돼. 그 떨림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전남편이 잘 아는 이름이 적힌 증인석을 가리키고 있었어. 농장에 공간이 부족해서 2권 이상 일이 있었는데 거기 있었어. 잠깐만 기다려요. 내가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전에 분개한 목소리가 말했어요. 존, 당신은 우리에게서 질병을 알았죠? 당신과 우리 모두는 당신과만 관련되어 있었죠. 즉, 당신이 다른 곳에서 병을 가져왔다는 뜻이죠. 아니, 무슨 말이야. 난 그냥 공기일 뿐이야. 언젠가 우리 결혼하겠다고 했잖아. 그건 미혼 남자만이 해야 할 말이야. 내가 아내를 어떻게 대했는지 봤어. 우리뿐만 아니라 너는 여자의 적 인류에 최악의 사람아. 전남편과 욕설을 퍼부은 여자에 둘러싸여 아들의 행동에 부모님은 충격에 휩싸여. 그래요. 저는 사설 탐정을 통해 알게 된 전남편의 여주인에게 몰래 연락을 했고 모든 것을 그 부모님에게 흘렸다고 하더군요. 맙소사. 아들이 여주인을 반성해야 한다는 부모님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이 순간에 포기하게 되었고 나는 그에게 보상을 요구했고 그의 고용주는 전 시어머니의 친구가 지불을 주선했습니다. 월급에서 삭감돼 강제로 집으로 탈출하지 못하게 되다 전남편은 감독하에 오랫동안 보상금을 부담해야 했다. 6년 후 낸시는 뭔가 잘못됐다. 크리스마스 노래를 부르는 추운 날이었다.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나무 장식을 감상하다가 멈춰서서 앞서 걸어가던 남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추위에 귀를 기울인다. 어린 딸이 팔에 안고 있는 발그레한 뺨도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깊이 아껴준다고 생각했다. 할머니의 겟이 정말 조용히 중얼거렸다. 현재 남편은 사실 전 남편 애인의 동생이다. 그 여자와 이상하게 잘 지내고 연락도 주고받았는데 내가 우울할 때 나를 위로해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 정말 기이한 이야기다. 나는 마르가 전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의 남편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할머니의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은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와 함께 모인 후에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도 낳았습니다. 어느 크리스마스에 응급병원에서 임신 소식을 듣고
안 좋아져서 남편과 저는 기뻐서 뛰었던 기억이 나고 간호사님도 제 상태 때문에 침착하라고 칭찬해 주셨지만 이건 진짜 크리스마스 기적이에요. 시즌마다 깊이 생각해요. 전 남편 때문에 많이 상처받았지만 지금은 남편의 품을 떠나 내게 달라붙는 딸의 생각에 이끌려 행복한 엄마 감옥으로 돌아왔다. 별것도 아닌데 집에 가서 저녁 먹자. 유난히 추워서 맛있는 그레텐을 준비했어요. 아, 기대된다. 응, 함께 웃으며 셋이서 손을 잡고 근처 어디론가 익숙한 크리스마스 노래가 다시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법 이제부터 그녀를 제대로 징계하겠다고 모두에게 확신합니다. 지구상에서 누가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말하는지 안심하세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순간은 결혼식 중 모든 여성의 꿈입니다. 큰 사건 미친 시어머니 메리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손님 둘 다 만족한 표정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내 옆에 앉아 부끄러워서 울려고 합니다. 메리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이름은 에이미입니다. 32세입니다. 회사원 2년 사귄 후 데이트 앱에서 2살 연하의 딸을 만났어요. 결혼하기로 했어요. 처음으로 아빠한테 갔더니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순진하게도 포터 부모님도 똑같이 반응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그 기대는 금세 무너졌습니다. 아니, 그런 불명확한 방법으로 만난 사람은 인정하지 않고 게다가 한부모 쪽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시아버지와는 반대로 특유의 터무니없는 메리에게 등을 돌렸어. 토마스가 야, 그거 무례하다. 에임이 아직도 내 아이를 놓을 수가 없어요. 포터를 잘 돌봐주세요. 메리가 좀 과잉보호한다고 들었는데 이건 기대 이상이었어요. 포터는 메리의 외동아이고 토마스는 메리가 42세에 늦게 결혼했어요. 포터는 요즘 연애 AB를 통해 만나는 일이 드문 일이 아니지만 온라인 모임에서 좋은 사람이 없다는 인상이 강한 것 같고 더구나 한부모 밑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정말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혼한 부모의 자녀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혼율 나는 포터가 그 슬픔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녀가 그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 생각했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메리가 계속해서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포터를 깊이 돌봤다는 것은 분명했다. 나는 도움을 줄 수밖에 없었다. 라이 미소는 이미 당신은 에이미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혼 중 그녀는 베드로의 말에 반응하여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메리는 그렇다고 말했지만 마침내 화를 냈을 때 여전히 그녀는 불평할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는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늙었으니 이제 놓아줄 때가 됐지. 메리는 완전히 확신하지 못한 것 같았지만 어쩐지 우리 결혼에 대한 그들의 축복을 받게 됐고 그때 가족회의 이후 지옥의 나날이 시작됐죠. 포터 메리의 쇠퇴하는 태도는 그동안에도 압도적이었습니다. 메리와 토마스가 일찍 결혼한 것과 달리 부모님을 만났어요. 나는 아빠가 겨우 20살에 태어났습니다. 이 점이 괴로운 것 같았어요. 레너드가 20살에 에이미를 가졌으니 젊었을 때 성격이 꽤 있었나 봐요. 토마스는 자기 말에 화가 나서 정말 무례한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레너드에게 메리에게 사과드립니다. 에이미처럼 책임감 있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베드로를 선택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안심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말을 했습니다. 메리는 무례한 말을 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부터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에피보다 누구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항상 엄마를 소중히 여긴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아빠를 나이와 외모로만 판단하는 메리에게는 혐오감밖에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그냥 웃었지만 메리와의 만남 후에 손을 뻗었습니다. 좀 특이하긴 한데 괜찮으세요? 에이미 걱정이 좀 있었는데 메리랑 같이 살지 않아서 첫날 아침 동거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도착해서 오전 4시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알람이 너무 크네요. 네. 엉성하게 받았어요. 저 가엾은 목소리는 뭐야? 아침 집안일 할 시간 아닌가? 메리 나는 충격적인 아침 집안일 때문에 완전히 깨어 있었는가? 베드로는 항상 내 질문에 이렇게 일찍 깨어났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내는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야 한다. 청소, 집안 청소, 따뜻한 식사 준비, 옷 입고 깨우기 그게 아침의 법칙이었는데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고 순간적으로 궁금했지만 어쨌든 빨리 정신을 차렸다. 베드로와 결혼하고 싶어. 이건 그냥 기본이야. 흥분해서 콧방귀를 뀌는 걸 이해해. 메리가
넌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난 그걸 다 할 수 없어. 매일 아침 나도 일이 있어. 베드로가 가벼운 아침 식사는 괜찮다고 했고 나는 해보겠다고 했어. 쉬는 날엔 무리하지 않고 청소를 하고 잠깐 사과하고 다시 잤다. 조금 무례한 기분이 들긴 했지만 메리가 새벽에 이상한 전화하는 것도 꽤 무례해서 잠이 드는 순간에도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이상한 모닝콜 때문에 늦잠을 잤다. 그게 내가 괜찮다고 말했잖아. 이제 그만해. 포터는 전화통화에 꽤 화난 것 같았어. 분명히 메리는 내가 전화를 받지 않은 걸 참을 수 없어 포터에게 전화를 했고 결국 혼났어. 그 사람 베드로는 나에게 아낌없이 사과했다. 베드로는 내 편이야.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혼자서 나를 안심시켰어. 이후 나는 다시 메리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나중에 들었는데 베드로가 그 사람과 이야기를 했고 메리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을 들었지만 나는 메리라고 생각했다. 이상했어. 난 너무 바빠서 그녀를 상대할 수가 없었어. 결혼식 준비는 결혼식은 보는 재미가 있었지만 조직하는 쪽은 결정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웠어. 모든 것을 포터와 함께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그러라고 했어. 괜찮아. 신부는 결혼식의 주인공이지 난 조연일 뿐이니까. 에이미가 말한 대로 결혼식이 됐으면 좋겠어. 그 사람이 좋은 지적을 해서 날 화나게 만든 것 같아. 응. 조연은 어떻게? 내 결혼식이냐? 혼자 하는 결혼식이라 답답함이 터져 내가 오는 모습에 눈물이 났다. 포터는 당황한 표정.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결혼식 준비도 열심히 할 테니 멋진 결혼식을 올리자고 그러더라. 베드로는 날마다 나와 함께 모든 결혼식에 참석했지만 최근 우리는 멀어지기 시작했고 다시 예전처럼 함께 웃기 시작했고 결혼식 복장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기대되는 날이 왔습니다. 나는 아직도 일어난 일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도착해서 깜짝 놀랐어요. 오랜만에 만난 토마스와 메리. 오랜만이에요. 오늘 왜 여기 계세요? 당황스러운 표정을 숨길 수 없나요? 어제 피터랑 얘기할 때 미소가 굳어졌네요. 왜 그 사람이 오늘 고르는 날이라고 포터를 보러 왔는데 잘생겼다. 메리가 평소에 거만한 태도로 말하자 살짝 어지러웠고 포터는 조금도 표정이 없었다. 미안해. 말할 필요도 없이 나머지 드레스 선택은 그렇지 않았다. 탈의실 안에서는 전혀 재미있지 않았어. 메리가 너무 열정적이었어. 이것도 좋아. 포터가 모든 면에서 괜찮아 보이네. 다음은 저걸 해보자. 플래너 일라나르도 예상치 못한 토마스와 메리의 참여로 훈련받은 것 같아. 엄마를 본 적이 없어서. 의상 선택에 관여한 시어머니 꽤 계세요. 거기 계시죠? 괜찮다고. 그녀가 나에게 속삭이면서 당황스러웠지만 나는 다시 집중해서 여러 옵션 중에서 내가 꿈꾸던 이너 스타일의 드레스를 골랐어요. 라인이 예뻐요. 친구 결혼식에 참석한 이후로 다이어트 중이었는데 헬스장도 다니면서 제일 좋아하는 채널도 포기하고 이 드레스에 맞춰 입으려고 엘라나르에서 입어봤더니 와 이쁘네요. 너무 잘 어울리네요. 그 말이 저를 기쁨으로 가득 채웠어요. 내가 열심히 일한 옆에 있는 도마는 에이미의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가 드레스를 더욱 멋지게 보이게 합니다. 메리가 다가와서 오 안 돼. 저 천박한 드레스가 몸을 너무 많이 과시하고 있는 것 같아. 남자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녀의 명령이 무엇인지 말하는 걸 듣고는 추가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인기 있는 드레스이고 그녀에게 아주 잘 어울립니다. 엘라를 신속하게 개입했지만 메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내 형제들도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울립니다. 그렇게 음란한 며느리를 가지고 당신을 바보로 만들고 싶습니까? 그래서 난 애초에 이 결혼을 원하지 않았어. 휴가를 다 보내고 나서 약속을 잡았어. 내 꿈의 드레스가 천박하다고 칭했어. 정말 이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건 불가능해. 내 억울한 분노가 터져나왔어. 왜 우리 결혼식이 당신의 뜻대로 되어야만 하는지. 당신은 내가 당신의 예복 같은 옷과 어깨 패드 같은 것을 입기를 원합니까? 내 말에 메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결국 포터와 토마스가 우리 논쟁에 개입했습니다. 당신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에이미에게 사과한다. 그녀는 멋져 보인다. 당신의 명령은 의심스럽다. 토마스는 나에게 사과했다고 꾸짖고 말을 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에이미의 잘못이었다. 맞다. 나도 엄마의 말에 동의한다. 이번에도 그 드레스에 대해 의구심이 있어 좀 더 정숙한 것을 선택한다고 말했다. 나는 항상 포터에게 어두운 드레스를 입고 싶다고 말했고 그는 동의했지만
이제 결혼을 계속해야 할지 의심스러워 잠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결혼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포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그의 말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아빠 결혼식이 이것으로 끝나서 미안해요. 아빠는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안 된다고 물었습니다. 추가 질문. 아버지께서 단둘이 신부로 보기를 기대하셨던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지난 몇 년간 포터가 소개해준 데이팅 앱에서 만났던 즐거웠던 시간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친구와 어느 순간 나는 그것이 운명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유일한 결혼식은 다음 달 초대장이 이미 전송되었고 내 사촌들은 흥분을 표현했습니다. 엘레노어는 큰 도움이 되었고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며칠 동안 한숨이 쉬었습니다. 나중에 퇴근 후 베드로가 나에게 카페에서 요청했는데 놀랍게도 도마와 메리가 그곳에 있었고 도마의 재촉을 받았습니다. 메리는 저번에 도마가 나에게 말을 걸었을 때 내가 틀렸다고 사과했습니다. 나는 화가 나서 완전히 낙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혼자 생각할 시간이 있었고 여전히 에이미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시댁 식구들이 사과하는 것을 지켜본 후 응답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아빠로만 대답했습니다. 결혼식 전까지 부모님 집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베드로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결혼식.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메리는 탈의실에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드레스였습니다. 이전 드레스보다 더 우아합니다. 내 선택이 옳았습니다. 그녀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한 번 이너 드레스를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메리는 내 취향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엘러노어는 이전 드레스가 당신에게 잘 어울리는지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이 드레스가 확실합니까? 그리고 그녀는 계속해서 나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결혼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혼식은 거의 끝날 때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메리가 일어서서 마이크를 잡았을 때 베드로를 위해 여기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내 옆에 앉아 포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고개를 기울였을 때 나는 이것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머리를 흔들면서 같은 배에 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메리는 계속해서 에이미를 홀아버지 밑에서 키웠고 그녀의 시어머니는 아내의 규칙을 배우도록 나에게 징계를 것입니다. 메리가 방금 말한 것이 무엇인지 확신하십시오.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기 부끄러워 보였고 청중은 아마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메리는 아내가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 집을 청소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밤에는 항상 단정한 몸단장을 해야 한다는 농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청소를 하고 남편 다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전에 전화로 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손님은 눈에 띄는 혐오감을, 심지어 포터의 친척들도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터무니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녀의 복수에 대한 생각인지 궁금해하는 메리의 한 여성쇼를 봤습니다. 이 순간에는 완전히 무의미했습니다. 메리 옆에 앉아있던 도마가 끼어들었습니다. 도마가 내가 말하는 대화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지금 조용히 하세요. 그녀는 짤깍 소리를 냈습니다. 아니, 충분히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강의할 권리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집에 있을 때 집안일을 하곤 했지만 지금은 도마가 베드로 이후로 밝혔습니다. 떠난 메리는 집안일을 소홀히 했고 그 대부분의 일을 이제 그 사람이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메리가 손님 토마스의 배급에 대해 얼마나 대담하게 행동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아빠는 일어서서 내 딸 에이미가 감옥에 보내진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런 집에선 못 살아요. 소중한 딸 욕하지 마세요. 아빠의 행복의 눈물을 흘렸어요. 방 안엔 조용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메리는 얼굴이 붉어지고 추워졌어요. 별들은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에이미는 에이미가 아니라고 말해요. 엄마가 만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너무 어색해 포터가 불쌍하게도 나를 의지했기 때문에 나는 마이크와 함께 일어섰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여기서 결혼식을 취소하고 이제 선물을 즉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방은 웅얼거림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메리도 내 결정에 놀랐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메리가 앉는 드레스를 메리가 선택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입고 싶었던 드레스는 그녀가 저속하고 음란하다고 간주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규칙이라 결혼을 취소하겠습니다. 이 선언에 친척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야, 뭐 스스로 결정한 겁니까? 이 결혼을 허락한다. 아들의 아내는 시어머니 말만 들어야지. 토마스가 입 다물라고 혼났어. 이제 코스가 그리워요. 포터 쪽 친척이 말했어요. 조용히 하세요. 당신은 첫 결혼에서 시어머니에게 당하고 부모님 집에 울부짖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확실히 메리는 한 번 이혼하고 첫 결혼에서 시어머니 손에 큰 고통을 겪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무서운 사람. 메리가 이 폭로에 침묵했지. 응, 너 진짜 결혼식 상담하는구나. 고소할게. 약혼 얘기를 꺼내는 포터가 내 옆에서 나를 노려보았지만 나는 하나도 겁이 나지 않았다. 내가 우리 집에 있는 동안 당신은 이미 약혼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비알, 우리 집까지 데이트해서 만난 여자. 나는 너만큼 비열한 사람과 결혼할 수는 없어. 포터의 얼굴이 벗겨졌어. 그 사람이 모두에게 말을 더듬었지. 포터가 약혼 중에 바람을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약혼을 파기했다고 나를 고소하겠다고 방금 말했어. 난 다 알아. 그러니 계속해. 그리고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엿먹어라. 계시록은 부모님 집에 있는 동안 SH가 포터에게 비난을 퍼붓는 바람에 결혼식장에서 소란을 일으켰다. 내 친구 네티가 나에게 연락한 사람은 바로 내 약혼자 에임이다. 사진은 틀림없이 포터였고 그가 등장한 데이트 앱에서 나온 것이었다. 새로운 관계를 찾기 위해 나는 베드로를 만난 후 곧 앱을 삭제했지만 그는 분명히 나를 계속 속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없는 동안 베드로가 우리 집에 여자를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늦게까지 일한다고 하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무슨 조롱을 당했는지. 엘라나르 포터 엄마의 전화 때문에 결혼식장에서 비밀리에 편지를 읽고 싶다고 연락이 왔고 악랄한 메리가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녀가 기분이 좋았던 것도 당연지사. 나는 그녀를 상대로 그녀의 책략을 사용하고 2배로 돌려보냈지만 내가 너무 지나쳤는지 것이 미안하지만 그들의 절망적인 얼굴을 보는 것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았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손님들은 포터를 최악이고 믿을 수 없는 내 친척이라고 부르며 격분했습니다. 당신은 그 가족의 일원이 아닌 것이 낫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포터의 친척들이 혼란에 빠져 있어 그것이 그들에게 밝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고 그때 메리의 형제 남자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는 뻔뻔스럽게 꾸짖었지만 대신 어리석은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책임지겠다, 나중에 사과했다. 포터와 메리는 토마스와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들로부터 꾸중을 들었다. 작은 결혼식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식 비용 전액을 포터가 지불했다. 약혼했음에도 상당한 금액이었다. 나는 포터에게 그의 불신앙에 대해 보상을 요구했고 그는 대담하게 이에 항의했지만 토마스와 다른 친척들로부터 질책을 받은 후 그는 마지못해 돈을 지불하게 되었고 포터와 메리는 더 나빴고 나머지 가족들은 좋은 사람들이었고 나는 포터가 그의 애원을 것에 감사했습니다. 저축한 돈이 부족해서 부모님 돈이 부족해서 토마스는 오랫동안 분노를 터뜨렸고 집을 떠나기 전에 이혼 서류를 남겼습니다. 토마스는 나중에 아버지와 저에게 연락하여 지금은 평화로운 은퇴를 즐기고 있습니다. 상태 베드로의 상황은 그의 도망자 중 한 명이 직장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해고된 것으로 밝혀졌을 때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애쓰지 않고 겸손한 생활을 위해 메리의 연금에 의존합니다. 것은 시적 정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친구가 나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했고 나는 재혼했습니다. 남편의 일 때문에 다른 주로 이사할 때 2번째 결혼식에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이너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아빠가 에이미에게 이번에는 꼭 행복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웃는다. 내가 매달 보내던 돈은 어디 있지? 데이빗과 사라는 수척해 보인다.
해외 파견에서 막 돌아온 남편 제임스가 집에 소리를 질렀다니 무슨 말인가? 나는 깜짝 놀라서 빤히 쳐다보았다. 제임스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돈을 저축해왔습니다. 데이비드와 사라는 왜 수척해졌나요? 당신은 데이비드에게서 돈을 빌렸죠. 그는 적절한 식사를 할 수 없다고 나에게 연락했습니다. 그가 보낸 사진에는 두 사람 모두가 나와 있었습니다. 쟤네 엄청 말랐어. 무슨 소리야. 난 데이빗한테 돈 한 푼도 안 빌렸는데 불과 달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어. 그렇게 말랐을 것 같지는 않은데 갑자기 제임스가 데이빗의 말을 완전히 믿고 나를 나쁜 사람으로 대했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어. 나 자신이나 제임스가 더 이상 데이빗에게 조종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내가 참을 수 없는 유일한 일이야. 데이빗과 사라의 잘못을 폭로해야 했어. 나는 아만다, 61세 동네 빵집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해 혼자 살고 있어. 지난 년간 제임스 제 남편은 해외 파견 근무를 했고 이제 60세가 넘었고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 현장 감독자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발도상국 현지인들에게 대규모 상업시설 건설을 지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해외 파견이 걱정돼서 즐거운 것 같다. 쾌활한 현지인들과 잘 지내고 있다. 제임스가 매달 생활비로 $2,000를 보내주어서 혼자 편하게 지내고 있다. 우리에겐 아들도 있고 데이비드도 같은 건설회사에 있다. 제임스는 3년 전에 사라와 결혼했고 근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웃들은 가까이에 아들이 있어서 좋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결혼한 이후로 데이비드를 거의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반항적인 시절에 집을 떠났고 우리는 집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결혼하고 근처로 이사하면 상황이 바뀌기를 바랐기 때문에 연락을 많이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이 연락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어느 날 데이비드와 사라가 갑자기 내 집에 왔습니다. 집에 무슨 일인지 물어볼 부탁이 있습니다. 돈을 좀 빌려야 해요. 돈 왜? 내가 데이비드처럼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하면서 목소리를 높였고 사라는 사과하는 표정을 짓고 어깨를 으쓱하며 불임 치료를 시작할 생각이에요. 불임 치료 3년 됐어요. 저희는 결혼하고 아직 아이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지 생각해볼 때라고 생각했는데 사라님은 아직 걱정하기엔 너무 이르지 않나요? 사라가 걱정스럽게 반응했어요. 너무 늦으면 육체적으로 힘드니까요. 그리고 치료를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점입니다.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 문제로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불임 치료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사라는 일합니다. 마트에 가는데 솔직히 힘들더라고요. TV에서 불임 치료 얘기를 들었는데 겪어보신 분들의 얘기를 들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는 힘든 여정이에요. 손주도 보고 싶고 아들 데이비드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곤경에 처해 있다면 데이비드와 사라의 요청에 동의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분 모두 최대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필요한지 한 달에 $2,500 정도 필요합니다. 한 달에 $2,500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는 제임스가 매달 보낸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었지만 저축과 아르바이트를 고려하면 불가능한 금액은 반드시 갚아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타비드의 요청에 애착을 갖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마침내 그 사람을 위해 저에게 연락하는 것은 부모님이 하는 일이죠. 매월 당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할게요. 알겠습니다. 데이비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아만다 데이비드와 사라는 생각해보니 행복해 보이도록 떠났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불임 치료를 위해 한 달에 $2,500가 꼭 필요했지만 다이어트 및 병원 같은 추가 비용을 고려하면 6개월 후에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데이비드에게 매달 $2,500를 지불하는 것은 제임스의 송금액과 파트타임 수입으로 관리할 수 있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전보다 좀 더 검소하게 살아야 해서 집에서 조금 떨어진 할인마트에 쇼핑하러 갔다가 카지노를 지나 돌아가는 길에 데이비드와 사라가 카지노에 들어가고 있는 낯익은 두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실수일까요?
나는 그들을 따라가기로.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찾았다. 그 장소는 혼잡했고 내가 막 포기하려고 할 때 나는 데이비드가 화장실에서 나가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멀리서 그들을 따라갔다. 나는 눈에 띄지 않게 그들을 따라갔다. 데이비드와 사라는 그들이 앉아있던 것에 대해 신나게 토론하고 있었다. 테이블에 앉아 경기를 시작했는데 데이비드와 게임이 빨리 끝나기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팀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와 사라는 아마 져서 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불임 치료를 받고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도박이 아닌 치료에 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돈을 빌리기 전에 그들과 맞서고 싶어서 그들이 카지노를 떠날 때 접근했어요. 데이비드, 사라,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엄마. 그들이 돌아서서 놀란 표정이 긴장됐어요. 이게 뭐야, 도박할 돈이 있군요. 우리는 좀 긴장을 풀려고 왔어요. 진정하세요. 당신은 꽤 경험이 많은 것. 아, 그렇군요. 저는 대학 시절 친구들과 여기에 자주 오곤 했습니다. 힘들긴 한데 당신은 꽤 박식한 것 같군요. 데이빗 대학이 내 질문에 짜증스럽게 안절부절하기 시작한 이후로 정말 처음인가요? 저를 의심하시나요? 그건 아니지만 카지노에서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나오는 걸 보니 충격적이네요. 치료 얘기도 별로 듣지 못했어. 아, 짜증나. 데이빗은 머리를 극적이며 과장된 한숨을 내쉬었다. 닥쳐. 불임 치료 얘기는 다 거짓말이니까. 돈은 다 도박으로 갔어. 당연히 큰일 나면 우린 그럴 거야. 억만장자가 되어 그런 꿈을 꾸지 않는 건 바보야. 데이빗과 사라는 나를 속인 것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고 조롱하며 웃었다. 나는 데이빗을 위해 많은 걱정을 하고 배신감을 느꼈다. 나는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는 내 감정을 잘 이용했다. 그러면 당신은 되지 않을 것이다. 나한테 돈이 더 필요해. 소리야. 치료를 받지 않으면 필요하지 않아. 우리가 억만장자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한 푼도 기대하지 마세요. 데이비드는 팔짱을 끼고 나를 무시했습니다. 사라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잘난 척 웃어. 그나저나 우리는 당신이 준 돈을 이미 다 써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갚을 수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데이빗과 사라는 조롱하듯 말한 뒤 등을 돌리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들에게 약 $10,000를 불구하고 이것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이 무모한 행동을 계속하도록 놔두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2개월 후 데이비드에게 돈 보내기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임스는 일시적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수프를 준비했고 가 도착하자마자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매달 보내던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데이비드와 SAR는 영양실조에 걸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나는 제임스가 무슨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깜짝 놀라서 제임스를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돈을 저축해왔는데 왜 테비드이고 사라는 영양실조야. 놀지 마. 넌 데이비드한테 돈을 빌렸지 맞지?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해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다고 했어. 그가 보낸 사진에 두 사람 모두 너무 말랐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난 당신이 부모로서 부끄럽지 않은지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충분한 돈을 보냈는데 우리 아들에게 돈을 빌리는 중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임스는 나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데이비드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제임스는 데이비드의 말을 완전히 믿고 나를 믿지 않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타비드와 사라의 거짓말이 계속되도록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제임스에게 모든 것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데이비드를 믿고 싶어하는 건 이해, 하지만 이 은행 명세서를 좀 수 있니? 이게 당신이 매달 나에게 보내온 돈이야? 당신이 가진 돈이 얼마야? 제임스가 명세서를 검토하면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 맞아, 난 아니야. 돈이 부족해서 여기 봐요. 데이빗한테 돈 보냈나요? 네, 최근까지 매달 데이빗 2,500씩 보내고 있었는데 생활비는 괜찮으셨나요? 제임스가 진정된 것 같아 안도하고 계속 알바와 저축으로 관리했어요. 남은 잔액을 보면 꽤 많이 저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을 낭비하지
왜 데이비드에게 돈을 주나요? 그는 불임 치료를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불임 치료 내 결혼한 지 3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요청했습니다. 치료비 그래서 돈을 빌려줬어요. 제임스는 치료에 대해 듣지 못한 채 놀랐어요. 데이비드와 사라가 남편에게 나 때문에 살 돈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는데 왜 지불을 중단한 건가요? 병원에 안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돈은 어디로 갔나? 이곳은 그들이 갔던 카지노인가? 우연히 나온 적이 있다. 사람들이 어울린다고 해서 그들이 돈을 도박에 쓴다는 뜻은 아니다. 그들은 돈을 얻으려고 거짓말을 했다. 나도 제임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TV를 쳐다보는데 그 일이 일어났어. 야, 데이비드와 사라가 아니구나. 맙서사 그들이 다시 돌아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 데이비드와 사라가 화면에 나타났어. 나는 내가 한 후에 그들이 자제할 줄 알았어. 지불을 중단했지만 그들은 도박을 수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나에게 보낸 사진은 그들이 너무 야위어 보였고 요즘에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는 앱으로 사진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데이빗과 사라를 위한 일이었으나 잠시 충격을 받은 제임스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데이빗 집으로 가는 문으로 향하고 있다고 그들과 이야기해야 한다. 물론 직면할 것이다. 분노한 제임스가 데이빗의 집으로 떠나려고 했지만 나는 재빨리 그를 막았습니다. 이제 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카지노에 있고